자, 지난 시간은 여러분들이 작업 생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생체 역학인데, 바로 이 생체 역학은 작업 생리와 더불어서 결국 그 시스템을 혹은 사용하는 사용자 혹은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이는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또 이 생체역학적인 것을 고려해서 또 시스템을 설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체 측정 및 그 응용에서 이 인체 측정을 할 때는 바로 정적인 측정과 동적인 측정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사람은 일을 할 때 운동을 하게 되고 결국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하는 작업, 이것은 바로 운동을 할 때 바로 인체의 동작 범위와 관련이 되고, 이때 사람의 신체가 움직이면서 바로 각 신체 부위에 이제 로드가 작용하게 되면 이것이 부담으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그 부담 정도를 평가하고 혹은 그 부담을 개선할 때 생체 역학적인 접근 방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것은 바로 우리 인체의 동작 범위 혹은 인체의 동작에는 어떤 유형으로 해서 동작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일을 하는가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생체 역학적으로 이것을 평가하는 법, 그리고 우리가 이런 동작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동작을 통해서 운동을 할 때 생기는 힘인 근력과 지구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결국 손이지. 인간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손이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 다리를 이용하고, 이때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척추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인간이 활동할 때 모든 힘은 이 척추에 받게 되는데, 이때 우리 척추는 이와 같이 7개의 경추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전만이라고 그래.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를 전만의 형태. 그리고 흉추는 살짝 뒤로 나와 있지. 그래서 뒤에 여기 등 쪽이 살짝 굽어 보이는, 그래서 뒤쪽으로 나오는 후만 형태. 그래서 흉추가 12개 있고, 그다음에 요추는 다시 앞쪽으로 튀어나온 전만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추는 크게 5개. 그 다음에 천골미골에서 좀 세분화되기도 하는데, 천골미골에서 이것을 하나로 보고, 이것은 살짝 뒤로 또 후만인 형태가 되지. 그래서 옆에서 보면 만만한 S자 형태를 보여주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힘은 대부분 요추에 힘이 걸리게 되지. 그래서 체중의 60%, 그냥 우리가 직립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체중의 60%가 이쪽에 작용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통이다 하고 하는 것, 이것은 보통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이 추간막 디스크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혹은 5번째와 이 꼬리뼈 쪽에 있는 S1 사이에 있는 추간막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지. 척추를 이것은 뒤에서 봤을 때는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고, 옆에서 보면 이와 같은 S자 형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이 경추, 흉추, 그다음에 요추가 되는데, 보면 요추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지. 그만큼 많은 힘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척추와 척추는 바로 연골 같은 형태로 이것이 이어져 있는데, 바로 우리는 척추 디스크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 그래서 이것은 결국 척추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척추 디스크. 정식 명칭은 이제 추간막 디스크라고 하는데, 척추의 사이에 있는 추간막 디스크. 그래서 상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굽히고 회전하는 운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상체 운동을 이것을 통해서 뭐 회전이라고 하는데 회전보다는 살짝 비트는 정도지. 그래서 중심부에는 요거는 젤리 상태의 물질이 있고 그 주위에 강한 섬유고리로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 추간막 디스크 혹은 줄여서 추간막판,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위아래로 작용하는, 항상 체중의 65%가 걸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요추에만 해도, 그래서 이 위아래로 서 있을 때 이때는 이렇게 고르게 압력이 분포하는 상태에서 압축을 견디게끔 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굴곡, 앞으로 숙인다든지 뒤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굴절이나 굴곡에는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 이것이 다시 척추를 비트는, 좌우로 우리가 몸통을 돌릴 때 하는 이때 비틀리면 더 약해진다는 것.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야? 결국 이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자세를 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상태가 되지.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게 돼도 자연스럽게 이런 자세가 된다는 것.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건 좀 말이 그렇지만 어떤 자연스러운 자세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일반적으로 자리에 앉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앉은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잡기 위해서 뒤로 몸을 튼다든지 하게 되면 이러한 상태가 되는데, 이런 비틀리는 것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무언가를 들어올리고자 할 때 이렇게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들어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 이와 같이 결국 감각신경을 지나가는 곳을 결국 여기서 균일하게 압력이 작용하던 것이 이것을 자극하게 되니까 우리는 통증을 느낀다는 것. 이 역학적으로는 생체 역학적으로 풀어보면 이 정도를 225kg를 들어올릴 때 허리를 구부리면 이때 375kg가 작용이 된다 그래. 그런 것을 다리 사이에 두고 몸 가까이서 들어올리면 25kg지만 75kg, 5배 정도. 이러한 자세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균등하게 작용하는, 그래서 압력이 좌우로 일정하게 밀리게 되지. 자,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이 사람의 체중이 80kg다. 그러면 75kg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이 25kg에 대해 작용하는 것이 75kg일 뿐이지, 본인 몸무게의 몇 배? 다시 똑바로 서 있을 때 65%니까 대략 뭐 한 50kg 이상, 52kg 정도가 또 여기에 가중이 된다고 할 수도 있지. 이 척추의 동작 혹은 움직임 보면 좌우로 회전을 하거나 측면으로 굴곡을 하는, 혹은 앞뒤로 굴곡을 하고, 그리고 뒤로 제끼면 이것은 이제 신장이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 그래서 굴곡과 신장, 회전. 그래서 크게는 세 개의 움직임, 동작을 하게 되지. 자, 골격근과 인대에 있어서, 자, 우리는 건이라는 것, 인대라는 것인데, 인대라고 하는 것은 주로 관절을 보강하거나 관절의 운동을 제한하는 것. 그래서 뼈와 뼈를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것이 바로 이 관절의 운동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운동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바로 인대가 손상돼. 우리가 인대가 끊어졌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특히 뭐 십자인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데, 무릎의 십자인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무릎을 딱 잡아주고 있는데
무릎은 결국 이런 식으로밖에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것이 강한 힘에 의해서 뒤틀린다든지 비교되면 결국 인대가 손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킬레스 건 하는 식으로 건을 들어봤을 텐데 건은 바로 근육과 근육을 뼈에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근육의 연장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육이 뼈에 붙는 끝 지점에 있는 것.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 부풀어 오르게 되지. 지난 시간에 작업생에서 배웠지만 그러면 근육이 양쪽에 붙어있는 건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건에 붙어있는 뼈를 움직이게 되는 것. 부풀어 올리면 얘를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돼? 바로 뼈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관절에 의해서 우리는 운동 범위를 갖게 되는데 관절은 그 경첩관절,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여기 팔꿈치에 있는 것, 그래서 경첩과 같이 움직이는 것들. 또 회전관절이 있지. 그래서 회전관절은 목관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이 또 회전도 하게 되지. 전형적인 경첩관절은 이제 무릎관절 같은 경우, 또 엘보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여기 발가락 끝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상관절이라고 다양한 움직임을 갖게 되지. 그래서 우리 어깨에 있는 관절 혹은 대퇴부에 있는 엉덩이 쪽에 있는 관절, 이것은 구상관절이라 해서 바로 이러한 형태, 구 형태로 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운동 범위가 좀 다양해지지. 그래서 우리가 팔이나 다리나 이것이 자유스럽게 운동 범위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전관절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움직임에 있어서는 좀 더 여유를 갖게 되고 그래. 그렇지만 회전관절보다는 구상관절이 훨씬 더 움직임의 범위, 동작 범위가 다양해진다는 것. 그래서 동작 유형은 조금 전에 굴곡이라는 걸 봤는데 이와 같이 굴곡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와 이 경첩관절, 관절을 치면 조금 전에 배웠던 이 경첩관절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이 굴곡, 신전만 가능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숫자는 일반적이고 최소일 때와 최대까지.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이제 유연성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움직임의 범위를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굴곡은 관절에서 각도가 감소하는 동작을 굴곡, 플렉션이라고 하고, 신전, 익스텐션은 관절에서의 각도가 증가하는 동작. 그래서 팔을 갖다 피게 되면 이것이 각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손목 같은 경우에서도 굴곡, 신전이 있고, 이 내전과 외전, 이것은 구상관절하고 회전관절에서 보여주는 것인데, 내전은 바로 이와 같이 몸의 중심선 쪽으로 향하는 이동 동작, 외전은 몸의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동작.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각 내전과 외전에 있어갖고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신체 부위의 동작 유형에 따라 어떤 동작이 필요하고 그때 필요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지. 그래서 내선은 몸의 중심선을 향해서 안쪽으로 회전하는 동작, 이것을 내선이라고 그래. 외선은 몸의 중심선 바깥쪽으로 멀어지는 회전 동작. 그래서 이것은 중심선 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내선, 저는 외선이 되겠죠. 하향과 상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바닥 같은 경우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은 하향이 되고, 상향은 손바닥을 위로 향하도록 회전시키는 것. 그래서 각각의 범위가, 그래서 하향의 범위가 상향의 범위보다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관절의 운동 범위를 토대로 해서 바로 우리는 이것을 생체 역학적으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때 신체가 움직이는 구조, 결국은 근육과 뼈, 이것을 근골격계라고 하지.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구조에서 이때 움직이는 기능, 조금 전에 관절의 운동 범위가 있었는데 이 관절의 운동 범위를 통해서 각각의 신체 부위가 기능을 하게 되지. 이것을 기계적 원리와 방법을 적용. 사실 기계적인 것보다는 물리적 원리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물리적 원리가 기계적 원리로 적용되면서 역학이라는 형태로 발전이 되는데 그것을 바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역학인데 이 생체 역학인데 그것을 관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링크 각각을 연결시켜주는 걸 링크로 간략화해서 이것을 기계 역학적으로 혹은 물리 역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이때 측정하는 것은 주로 퍼스트 플레이트라고 하는 뭐 글자 그대로 하면 이제 힘판. 근데 힘판 그러면 이 이용된다는 것. 힘판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증폭시키는 것이 증폭기가 있고 이것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 이것을 기능적으로 분석을 해주게 되는데 뭐 물론 여기에는 AD 컨버터나 컴퓨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퍼스트 플레이트에 보면 각 여기에 촘촘하게 센서가 깔려 있어서 여기에 서게 되면 그 힘이 작용하는 점 혹은 위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기구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퍼스트 센서라고 하는 것, 이것은 힘에 비례해서 미약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많은 힘이 눌리게 되면 그만큼 많은 신호를 발생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증폭기를 통해서 이 미세한 신호를 우리가 이것을 검출해낼수록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AD 컨버터를 사용해서 컴퓨터에서 이것을 기능적으로 분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작용되는 힘을 분석해 주는 것이지.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물리적인 것으로 분석을 해보면 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작용선에 작용하는 힘과 반작용의 합이 0이 되면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모멘트를 순간작용 힘이라고 이것을 뭐 좀 번역을 해본다면 되돌아가려고 하는 회전 모멘트의 힘과 거리를 곱한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지. 이것이 평형을 이룬다. 그런 경우에는 작용하는 모멘트들 합은 0이 되는 것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 이때 바로 여기에 작용하는 몸의 중심에서 작용하는 힘 그리고 여기서 받치는 힘이 같게 되면 0이 될 수가 있지. 이것은 0이 되는 것이지.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했을 때 그래서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요 값과 요 값을 더한 것에 요 값을 빼준 것이 0이 되면 결국 이것은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이 모멘트에서 평형을 이루려면 결국 모멘트 값은 점 더하면 결국 A의 W1에서 W2를 곱해주고 W2에서 D를 곱해준 것에 결국 빼주면은 바로 0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결국 W는 W1과 W2가 W와 W1, W2가 더한 것이 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결국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분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D라는 거리는 결국 이와 같이 우리가 산출해낼 수가 있지. 자, 그걸 통해서 이걸 우리 뼈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면 자,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할 때 자, 우리가 5kg라는 걸 들었을 때 결국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면은 결국 여기에 작용하는
F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식을 전개해서 대입을 해보면 결국 이와 같이 27.4kg 퍼스라는 형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결국 우리는 5kg를 들고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27.4kg F가 되는, 이것이 바로 생체 역학적으로 우리가 산출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생체 역학적 모형을 갖고, 자, 우리가 퍼스트 플레이트라는 걸 사용한다는데, 자, 퍼스트 플레이트를 들고 우리가 이 200뉴턴이 작용하는 중량물을 들고 서 있었더니 우리 여기 달에 서 있을 때 900뉴턴이 작용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각각 지면의 발력이 900뉴턴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면 바로 우리 허리에 작용하는 그래서 여기서 L4와 L5 사이에 추간막 디스크에 작용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이 무릎 발력과 허리 발력을 이와 같이 계산해낼 수가 있으니까 결국 모멘트 평형이라는 측면에서 허리에 걸리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식처럼 대입을 해서 구한다면 결국 이와 같이 390 나노미터가 성립이 된다는 것. 390 뉴턴 메타지. 자,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 바로 요추에 작용하는 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그 드는 방법 혹은 들어올리기 위해서 드는 방법 혹은 이거 운반할 때 그 인력 물자 지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추정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작업을 설계를 해야 되겠지. 자, 이와 같은 우리가 물자 운반을 하기 위해선, 인력 물자 취급을 하기 위해선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근력인데, 근력에 있어서는 크게 정적 근력하고 동적 근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적 근력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근육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는 것 같은 거. 동적 근력은 어디 위치 변화가 생기는, 들어올리거나 내려놓거나 뭐 운반하거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동적 근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적 근력은 등척력이라고도 불러. 그래서 이것은 물체를 우리가 들고 있을 때 가만히 조금 전에 봤던 거 5kg를 든다든지 하고 이렇게 들고 지탱하기 때처럼 신체를 움직이지 않는 경우, 이때 받는 힘의 최대값, 이것을 등척력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측정할 때는 4에서 6초 동안 이 실험에 참가하는 대상자들이 고정된 물체에 대해서 힘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그래서 30초에서 120초 동안 휴식을 취하게 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해서 처음 3초 동안에 발휘된 근력들이 평균을 계산해서 측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등척력을 계산한다는 것. 등속력은 동적 근력이라고도 하고 등속력이라고 하는데, 중량물을 들어올 때처럼 팔이나 다리의 신체 부위를 움직여가면서 이것을 낼 수 있는 힘. 그래서 여기에는 움직이기 때문에 가속도 있고 관절각도의 변화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힘의 발휘나 측정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동적 근력을 측정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고, 그래서 등척력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추정하거나 하는 형태로 이것을 측정하기도 해. 자, 이렇게 해서 생체 역학적인 것을 알아보았는데, 이런 생체 역학적인 것에 있어서 또 근력 외에도 또 지구력이라는 걸 작용하게 되죠. 지구력은 바로 근육을 사용해서 특정한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은 등척력, 등속력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때 로마트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로마트 곡선은 정적 근육 필요한도 시간과 근력 발휘 수준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등척력을 갖고 이것을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육이 발휘하는 힘은 근육의 최대 자율 수칙에 대한 이 배분율로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쓰느냐. 그래서 최대 근력의 50% 정도의 힘으로는
1분 정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 최대 자율수축 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거의 정적 수축이 거의 무한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정도면 결국 근육이 필요한데 거의 영향이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50%가 넘어서부터 100%까지는 결국 1분도 최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생체 역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은 이런 심신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이 심신 반응, 결국 우리가 시스템을 평가하고자 할 때 그 시스템이 얼마만큼 잘 설계된 것이냐, 즉 얼마만큼 사람 중심 혹은 사람 친화적으로 설계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면 그 어떤 제품 혹은 그 시스템에 있는 사용자 혹은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심신 반응을 측정해 보면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그 자동차를 조작하는, 운전을 하면서 그때 생기는 여러 가지 심신 반응 혹은 생체 반응을 측정해 보면 그만큼 요즘 뭐 나온 것처럼 테슬라에서 나온 것처럼 뭐 자율주행차 이러한 것들은 뭐 운전을 전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신문을 읽는다든지 잔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 심신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은 크게 로드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이 그것을 힘들게 시스템이 안 좋은 자동차 혹은 설계가 인간공학적으로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그러한 자동차 혹은 운전자 지향적이지 않은 그런 운전할 때는 이 로드가 더 심하게 되고 그 로드에 의한 영향이 바로 심신 반응으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이런 심신 반응 측정이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심신 반응을 우리나라에서는 생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 생체는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신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반화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심신 반응이 아닌 생체 반응이라고 해서 일단은 생체 반응을 표현한다. 사실 생체 반응보다는 심신 반응이라는 말이 맞지.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 그래서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신체 활동을 측정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생리적 활동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그것의 원리는 어떻게 되고 그때 사용되는 척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가장 지금까지 각 연구들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나름대로 심신 반응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보도록 하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뭐 좀 더 여러분들이 대학원이나 이 수준에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심신 반응을 측정을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시스템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만 알아두도록.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SI 단위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건너뛰고 그래서 이러한 신체의 심신 활동을 측정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거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생리적인 어떤 형태로서 이것이 반응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심신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센서를 부착해서 이것을 신호를 처리해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애널로그 신호로 수집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애널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이것을 디지털 데이터화 시켜서 이것을 신호 처리를 하게 되지. 그래서 이것을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것이 뭐 그래프가 여러분들의 컴퓨터 화면이 되었던 혹은 뭐 출력을 하는 형태가 되었던 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박수를 측정한다 하게 되면 이것은 뭐 굳이 이것은 뭐 인체를 측정하기 위한 것, 이러한 것들은 인간공학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는 바로 치료용 의료기기로서 많이 도입이 되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나 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뭐 환자가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든지 하면 뭐 이렇게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뭐 한쪽 구석에 있는 모니터 같은 데서 이렇게 그래프 파형이 나타나면서 뭐 소리가 삐삐하면서 소리가 난다든지 하는 형태로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치료용 의료기기로서 나온 것들이지.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지금 생적인 신호, 그래서 이제 그건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바이탈 신호라고 하는데 이런 바이탈 신호를 토대로 추정해서 그 사람의 건강 상태 혹은 생존 상태를 알아내기 위한 것들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박을 측정한다 하게 되면 바로 심장 부위에 센서를 부착하고 거기서 오는 미약한 전류들, 통상적으로 조금 아까 SI 단위에서 봤지만 심장이 박동하기 위해서는 심실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수축을 하면서 심장이 박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혈액을 우리의 각 신체 여기저기 골고루 이것을 순환기계를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때 심장이 조금 전에 배웠지만 심장이 박동을 하든 움직이든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그때 수축할 때 미약한 전류가 발생을 하게 돼. 이때 미약한 전류가 발생한다는데 어느 정도냐?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들은 보통 이제 볼트로 따지면 이제 미리볼트 정도의 작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전에 생체 반응에서 생체학하게 보았던 것 증폭기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신호를 증폭을 시켜줘야 되지. 너무 미약하니까. 그래서 그 증폭시킨 것을 신호로 만들어서 이제 이와 같이 애널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키고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 된 것을 주 제어 장치에서 신호 처리를 해서 그러면 이제 병원 같은 데서는 그래프를 이와 같은 파형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혹은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러한 것들을 예전 같으면 뭐 이렇게 펜그래프 이런 걸 통해서 막 종이가 흘러가면 거기서 파형을 그려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저장하고 또 전송하기도 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연속 신호 또 이산 시점 신호도 있고 그래서 시간값의 이산 수치화와 이런 것들을 또 진폭값의 이산 수치화 통해서 디지털 신호를 만들어준다는 것. 그래서 센서 감지기를 통해서 이것을 전기 신호로 바꾼 것을 증폭시켜서 변환을 시켜주고 이것을 컴퓨터에 보내주는. 그래서 이러한 신체의 생리활동을 측정하는 장비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서 측정을 하고 생리적 활동을 나타내거나 우리가 하는 척도로서 신호원은 바로 우리의 근육이지. 혹은 근육은 뭐로 받았어? 지난 시간에 작업 생리에서 배운 것처럼 각 세포들로 해서 구성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세포 활동할 때 바로 이것을 물리적으로 검출을 한다는 것. 여러 가지 반응, 생리적 활동은 무엇에서? 신체의 생리적, 심리적 반응을 할 때 바로 신호가 나온다는 것. 미약한 전기 신호. 그래서 뇌가 활동할 때
뇌가 활동할 때는 바로 뇌전도라고 하는 것, 줄여서 약자로 EEG라고 하는데, 이것은 뇌 활동을 나타내는. 그래서 뇌 활동은 여기 우리가 뇌를 보호하기, 뇌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개골로 감싸져 있지. 이 감싸져 있고, 또 뇌세포들은 일반 근육 세포에 비해서 엄청나게 미세하고, 뭐 세포가 1조개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작지. 작다 보니까 나오는 전기신호 상당히 미약한 전류가 되어서 이것은 마이크로볼트. 나머지 다른 세포들은 미리볼트라고 그랬지,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뇌전도를 측정하는 것은 사실 더 힘들어. 왜? 다른 예를 들어서 뇌파를 측정하기 위해서 센서를 붙이고 측정하려고 해도 우리가 말을 한다든지 해서 안면 근육이 움직인다든지 하면 이것은 그러한 것들은 미리볼트 단위 때문에 상당히 크게 되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노이즈로 작용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 뇌파만을 검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 근육을 측정하는 장비보다는 뇌파를 검사하는 장비가 훨씬 더 비싼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안전도, 이것은 안구가 움직일 때, 이것은 EOG라고 해갖고 약자로 EOG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구의 움직임을 측정하고자 할 때, 그래서 눈 주위에 붙이고 이때 눈동자를 움직인다든지 할 때 발생하는 미약한 전류, 근육을 움직여서 안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전기 신호를 바로 검출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것을 신호에서 의미 있게 해석해 준 것, 이것을 안전도라고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심장을 통해서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데, 산소하고. 그러면 심전도, 이것은 약자로 ECG라고 하는데, 일렉트로카디오미오그램이라고 해서 ECG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때 ECG 혹은 부정맥 지수, 이건 뭐 다시 또 자세히 설명할 거고, 이걸 갖고 또 평가를 하게 되고, 또 일반적인 근육, 우리 신체의 표피 혹은 외부에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EMG, 일렉트로미오그램이라고 해서 약자로 EMG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육의 움직임을 신호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 그 밖에 여러 가지 생체 변화로서 피부, 체온, 그다음 촉각,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고, 또 혈압을 갖고도 우리가 생리 신호를 측정할 수가 있지. 심신 반응을. 그다음에 혈액 성분을 갖고도 하는데, 이 혈액 성분 갖고 하고자 하는 것은 호르몬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것은 지연이 되고 천천히 변화가 발생하지만,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하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달라진다든지 하는데, 이런 혈액 성분을 갖고 이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음성인식 혹은 청력, 이런 것을 갖고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 또 나머지 여기 이제 주관적 감정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우리 생리 반응 중에 이거 객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 거기에 비해서 주관적인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면 근전도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근육을 사용하니까. 또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야 되니까 심장의 심전도로도 알 수 있고, 또 산소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량 혹은 열을 발산하면서 피부, 체온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을 갖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 자, 이런 것과 다르게 또 주관적으로 느끼는 반응이 있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힘들다라고 느낀다든지, 뭐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 정도는 가뿐해라고 느낀다잖아. 그러한 것들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을 갖고 바로 사람의 심신활동, 그러니까 생적 활동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신호 처리된 것을 해석할 때는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 뭐 근골격 질환이라든지 작업의 부하 정도, 작용되는 것이 같은 10kg를 들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혹은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것, 또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다른지, 힘든 게 느껴지는지 가볍게 느껴지는지. 뇌파범죄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영화 같은 데 보면 스파이 영화 같은 걸 보면 너 거짓말하고 있지 하면 뭐 그것을 뭐 신호가 나타나서 뭐 신호를 보고 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심신 반응이 결국 거짓말을 한다든지 긴장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근육 활동, 근육을 움직여서 하는 활동 아니고 정신적인 거지만, 이러한 것들이 생리적인 변화도 생리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이것이 신호를 나타내는 것. 예를 들어서 긴장을 하면 땀을 흘린다든지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스릴러 혹은 긴장이 되는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그런 장면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그러는데, 사실 뭐 손에 표시나게 땀을 홍건히 젖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손에 땀을 쥐게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약하게나마 긴장을 하게 되면 사람은 자율신경계에서 발한작용을 하게 돼서 미약하나마 이제 땀을 이제 분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 측정을 할 때는 각각 우리 신체의 표피의 이 저항 정도, 결국 어느 정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땀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돼? 여기 저항값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지. 왜? 통전이 잘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 긴장을 했다 혹은 그런 것을 보는 것인데, 이것은 또 뇌파 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어떤 특정 부위에 뭐 뇌파가 현저하게 출현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거를 갖고 결국은 우리가 자율신경계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뇌파 범죄 수사라는 형태로도 활용이 되지만, 이것을 갖고 반대로 이 뇌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만으로 무엇을 움직인다든지 하는 그런 뭐 영화에서나 보는 촉매효과 같은 것인데, 단순히 이것을 센서를 부착해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의도를 갖고 하면 그것을 그 의도가 기계를 움직이게 한다든지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바로 생리적 신호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혹은 감성을 정량화시키는 것,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와, 나는 기쁘다, 저 물건을 보니까 참 갖고 싶다 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그때의 사람 감정에 따라서 우리 신체의 생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좀 정량화시키고 해서 그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취급했던 뭐 표식이나 제어기 설계를 뛰어넘는 어떤 제품이나 이런데 이것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감성공학의 형태라고 해서 이제 혹은 품질로 얘기하면 제품의 감성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의 신체의 생적인 변화, 심신의 변화를 데이터화시키고 이것을 갖고 의미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이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품이나 상품에는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스포츠 같은 데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한때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내일이면 수능인데, 이 수능에서는 이제 성적을 올리는 것이 지상 목표니까 이 성적을 올리게 하기 위한 뭐 학습기 같은 거에 뭐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제 좀 더 정신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충분히 좀 더 휴식을, 뇌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뇌를 충분히 쉬어줘야만이 그것이 리프레시 돼서 이것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공부를 더 잘 되게 한다라는 형태로 이것이 돼서 제품화시킨 것이 바로 이런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좀 더 휴식을 취할 때는 뇌파 중에 알파파라고 하는 것이 유의하게 발생을 하는데, 우리가 각성을 한 상태에서는 베타파라고 하는 것이 유의하게 발생을 하고, 그래서 주파수로 따지면 이것은 13Hz가 넘어가는 것, 혹은 이건 7에서 13Hz 사이의 것인데, 이 알파파가 유의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 예를 들어서 뭐 풍경 소리라든지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시냇물 소리,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람을 안정시켜 준다 그러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런 걸 들을 때는 이 알파파가 유의하게 출현한다 그래. 그런 상태일 때 심신이 안락해지고 잘 푹 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토대로 좀 더 쉴 수 있을 때 10분을 쉬더라도 유의하게 쉬고 나머지를 또 정신활동에 할 수 있도록 이 베타파가 유의하게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러 가지 바이오 피드백을 이용한 제품의 반영 혹은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이런 근육이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수의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이제 뭐 내장 근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이러한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해야 되겠다 라든지 위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것은 잘 쉽지 않은 일이지. 근데 이와 같이 우리 수의근이 아닌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바이오 피드백을 통해서 이것을 훈련하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요즘 새로운 이러한 인간공학이 적용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나의 신체 이 심실 박동수를 올려야지 라고 한다면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것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것을 올렸을 때 이렇게 심장의 박동수가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면서 내가 그것을 자꾸 훈련을 통해서 그 상태를 만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신의 반응을 피드백 시켜가면서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바이오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이런 걸 통해서 뭐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자율신경계 조절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의지를 조금 반영해 가면서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 그래서 재활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활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근육을 움직일 때 심장 박동수도 올라가지만 그만큼 호흡량이 많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분당의 호흡량을 갖고 용량을 갖고 이것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호흡 빈도가 분당 10에서 15회 가 일반적인데 힘든 작업을 하면 분당 45회까지 올라서 우리가 숨을 몰아쉬고 하게 되지. 그래서 이 폐활량에 대해서 이 호흡 용량인데 전체 호흡량 잔여 용량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제 깊은 호흡과 얕은 호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쓰이는 육체적 이런 생리적 활동 지표는 호흡량이라든지 배기량, 가스 분석을 통해서 산소 소비량을 측정한다 그랬지. 그래서 에너지 대사량 그래서 RMR 같은 것을 측정한다 그러지. 그래서 Relative Metabolic Rate 같은 거, 에너지 대사율 이런 것도 측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작업생 BMR 같은 거 이건 기초대사량이라 그랬지. 그래서 또 정신적 스트레스 지표로는 호흡 형태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 사람을 긴장을 한다든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로드가 강해지면 분당 호흡량 이런 것들의 증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산소 소비량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근육을 움직여서 하는 것 이것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비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산소 소비량 이런 걸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육체적 활동이 힘든 정도를 나타낼 때 작업의 에너지가는 바로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낼 수가 있고 무기성과 유기성이 있는데 바로 유기성 호흡 대사량만을 반영한다는 것. 그리고 현기성 이것은 호흡을 안 할 때 유기성은 바로 에어로빅이라고 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대사량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동적인 것, 몸이 움직이면서 할 때는 괜찮은데 정적 자세 작업은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또 최대 산소 소비 능력 이런 걸 갖고 개인의 운동, 역량 혹은 일할 수 있는 일의 양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작업 생리에서 배웠던 것이고 그래서 심장의 활동 또한 아까 이제 ECG라고 해서 이제 심전도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래서 심장의 좌심실이 수축하게 되면 이 전기적 변화를 갖게 되는데 이 피부에 부착한 전극이라고보다는 이제 센서라고 그러지. 이제 센서 전극을 통해서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심실이 수축할 때 이와 같은 PQRST라고 하는 파형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심방에서 심실이 수축할 때 바로 요 생기는 RST를 갖고 이때 바로 여기 마찬가지 QRST가 나오게 되지. 그러면 요 알파파와 알파파의 간격 이것을 갖고 결국은 이때 피크가 되는 알파파 알파파의 간격을 갖고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1분 동안에 몇 박을 뛰었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알파파가 몇 번 발생했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분당 심박수 혹은 분당 심박수를 허트레이트에서 약자로는 HR이라고 하는데 심박률이라고는 잘 표시를 안 해. 글자 그대로 하면 심박률인데 분당 심박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근육 활동을 할 때의 지표로서 많이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휴식 시의 성인 분당 심박수는 60에서 80회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수신기가 따로 있고 박동기가 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손목에 차고만 있어도 센서 기술이 좋아져서 바로 측정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근전도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이제 EMG, 일렉트로미오그램이라고 해서 그 약자 EMG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정 신체 부위의 국소적인 근육 활동을 측정할 때 쓰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육이 달리는 주사 방향으로 여러 가지 근육에 여기 신호 센서를 부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개별 근육, 근육군의 근육 활동에 대한 척도로서 나타낸다는 것. 그래서 표피전극하고 침전극인데 요즘은 침전극 같은 거 사용하죠. 침전극은 글자 그대로 침처럼 생겨서 꼽는 것인데 센서 기술이 발달 안 했을 때는 뭐 예전에 이런 거 썼는데 요즘은 그냥 부착만 하고 있어도 이와 같이 이런 EMG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겠다는 거라서 진폭이 커진다든지 그래서 근육이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저주파 성분이 증가하는데 이런 걸 갖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걸 갖고 우리는 다 했는데 요즘은 이와 같은 것을 다 기능화가 돼 있어서 기능성 측정기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뭐 진폭을 보지 않더라도 이런 숫자로 그냥 나타내 주면서 그 정도를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형태로 발전이 되어 있죠. 정신활동 지금까지는 이제 육체적 활동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정신활동을 측정하는 것으로서는 부정맥 지수. 그래서 이것은 마찬가지 이 심전도에서 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는 심박수 1분간 이것이 몇 번 발생했느냐 하는 것이었다면 요 간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은 한 0.8초에 한 번 알파파가 발생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맥박을 측정해 보면 여기 손목을 지나는 요골동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으면 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측정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규칙적으로 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규칙적인 거지만 불규칙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0.8초다 그래도 이것이 보통 1000분의 1초로 표시를 하게 되면 810도 있고 820도 있고 840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부 이것은 0.8초로 우리가 느끼고 요 800 미세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느껴서 이것이 불규칙적이다라고는 못하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같은 미세한 차이 이것을 갖고 부정맥 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맥박을 쟀을 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선천적으로 부정맥인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근육 활동이라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렵지. 그런데 왜? 잘못하면 이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미약한 이런 것은 자연적인 불규칙적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항상 0.8에서 840ms로 계속 똑같이 움직인다든지 하지는 않지. 그래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씩 이런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것을 또 F분의 1 파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간씩 사람은 이런 파동을 갖고 있어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 근데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일정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 바람이 부는 것도 자연적인 바람이라는 것은 어때? 항상 이것이 조금씩 일정하게 부는 것 같아요. 다 변화가 있지. 그런데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나 기계적으로 나오는 건 어떻게? 부자연스러운 것들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좋지 않은 거고, 그래서 F분의 파동을 갖고 있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심신의 안정적인 것을 주는 여러 가지 풍경 소리라든지 뭐 바람 소리라든지 파도 소리, 이러한 것들, 거기에 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사람을 계속하면 지치고 피곤하게 하지. 그래서 옷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감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옷감 하면 옛날 수업 때 이제 비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혹은 실크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바로 뇌고치에서 나온 것들을 갖고 만든 것이지. 그래서 고치에서 이것을 실을 만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기계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뇌고치에 나와서 만들어진 실이라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일정한 똑같은 실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면 전부 이런 F분의 1 파동을 갖고 있는 불규칙성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입으면 어떻게 몸에 편하고 촉감이 좋고 여러 가지 통기성도 좋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불규칙성을 갖고 정신적인 활동을 할 때 결국 정신 부하가 증가하면 이런 부정맥 지수는 또 감소하게 된다는 것. 왜? 우리는 숨을 멈춘다고 하지. 그런 것처럼 그러면 부정맥 지수가 감소하게 된다. 또 전멸융합 주파수라는 걸 갖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빛을 일정한 속도로 전멸시키면서 깜빡거려 보이지만 전멸속을 빨리 하면 연속된 빛으로 보이는 주파수 값, 이것은 정신적으로 필요하게 되면 주파수 값이 내려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광등을 보고 있으면 형광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파수가 60Hz니까 1초에 60번 깜빡거리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이 일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한 40 정도가 되거나 30에서 40 정도가 되면 이제 깜빡거려 보이게 되는 것이지. 근데 이러한 이것을 변별하는 변별 역치, 우리가 여러분들이 역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런 변별 역치가 정신적으로 덜 필요하고 그럴 때는 이것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 한 39, 38만 돼도 저 전멸한다 이렇게 느끼는데, 필요하게 되면 이것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한 32, 34가 돼도 그냥 전멸하지 않고 일정한 연속된 빛으로 보인다든지 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이런 전멸되는 융합 주파수를 갖고 정신적인 피로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혹은 그 밖에도 눈꺼풀에 깜빡이는 것 정도라든지,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눈을 깜빡깜빡거리게 되는데 뭐 그런 걸 갖고 한다든지, 혹은 동공지름, 사람이 놀라거나 그러면 이제 동공이 더 확대되거나 하는데, 이런 동공지름의 변화, 혹은 좀 전에 배웠던 뇌 활동량을 측정하는 뇌파, 뇌전도, EEG를 갖고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이 된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밖에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주관적 평가법이라고 해갖고, 이 보고의 주관적 평가법에서 이제 작업자들이 주관적으로 제약한 신체적 능력 정도, 물론 근전도나 심박수나 에너지 대사를 갖고도 측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해서 그러한 객관적 생리 지표들, 이런 것과 일치를 시켜봤을 때 사람이 느끼는 정도, 이런 것들을 6에서부터 최대 20점까지 해서, 이것은 최대 심장 박동률을 1분에 200회까지 하는 정도로 봐서 이것을 분류해 놓고, 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일단 어떤 육체적 작업을 하고 나서 느끼는 정도는 어떤 거냐, 뭐 가볍다, 아주 가벼운 정도다, 뭐 혹은 좀 힘들다, 너무 매우 힘들다, 극단적으로 힘들다, 이건 내가 발휘할 수 없을 정도다, 힘을 하는 정도로 해서 이것을 이 스케일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주관적 척도는 일단 저렴하고 사용하기 용이해. 왜? 측정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건 측정하는 한 장만 있고 보여주기만 하면 돼.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주관적인 것 때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평소에 무겁게 느끼던 것도 신이 나고 그렇게 무겁지 않게 느낀다든지 뭐 힘들지 않게 느낀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 전에 배웠던 생리적 기법들과 함께 사용해서 주관적 혹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생체 반응 혹은 생체 반응이라고 하면 작업을 할 때 혹은 일을 할 때의 심신 반응인데 이런 걸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 정도를 알아두고 이러한 것들도 기사 시험에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 충분히 알아두도록. 그래서 시험 범위는 기말고사 범위는 여기 3주차 배운 내용까지 하고 시험은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시험을 볼 거고 시험에 대한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것은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마. 그래서 시험 범위는 그렇고 시험 형태는 지금 대부분은 객관적 단답형으로 하고 주관적인 것은 어떤 형태로 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하마. 자, 수고들 했어.